네, 제가 왜 이걸 먼저 시작하게 됐는지 설명드리자면은 저도 몰랐어요. 처음에 이제 대학교에 다니면은 웬만큼 잘 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죠. 뭐 대학교 교육을 받으려고 온 사람들인데 밥을 굶겠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그런 친구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계기는 지금은 졸업했지만 국립대학교에 재학 중인 제 친구의 얘기인데요. 그 친구는 정말 돈이 없어요. 그래서 월세를 낼 돈이 없어서 밤이면은 본인 침낭을 가지고 와서 숙직실이나 경비 아저씨한테 안기려고 하고 그냥 이런 강의실에서 자고 나가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는 본인의 사정을 아는 친한 친구가 있잖아요, 학교에. 그럼 그 친구가 밥을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친구가 밥을 다 먹으면은 국립대학교 리필이 됐거든요. 이 식판 가져다가 양해 들고 하고 리필 받아서 밥을 먹는 거예요. 이 친구 보면서 생각했죠. 아, 뭔가가 잘못됐구나.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우리 학교에도 분명히 이런 친구들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알아봤더니 한양대학교에도 소득분이 0분이라고 불리는 기초생활수급가구 대학생들이 150명 정도 있었어요. 2014년 당시에. 그래서 저희가 모든 대학교를 전수조사하려고 다 전화해봤어요. 학교 학생처에. 너희 학교에 0분이 몇 명이고 1분이 몇 명이냐. 대부분 비공개여서 저희 조사 못했지만 대략적으로 58,000명 정도에서 6만 명 사이의 대학생들이 소득분이 0분이다. 0분이라 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160, 180만 원 그게 좀 올랐을 텐데 그 이하로 사는 거예요. 사실상 월세를 내고 기본 생활비 하다 보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1분, 2분위까지 가면은 정말 10만 명이 넘어가는 대학생들이 힘들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비율 따지면은 이 중에 한 명은 반드시 취약계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됐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도저히 없는 거예요. 저는 돈도 없고 학생이어서 시간도 딱히 없고 여러분들처럼 공부도 했었어야 됐고 그럼 공강시간 한번 이용해보자. 내가 만약에 멀리 가지 않고 공강시간에 학생식당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그 대가로 식권을 받아서 이 식권을 그 친구한테 주면은 그 친구가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게 되잖아요. 이 아주 심플한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2014년 2월이었어요. 정확히 3년 한 2개월 전쯤이겠죠. 그래서 이거 해야겠는데? 근데 저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저 혼자 일하면 식권 하루에 한 장 받아서 누구한테 도움을 주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집하기 시작한 거예요. 동아리처럼. 그래서 대학생 중에 봉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신청받아서 이 사람들을 제가 학생식당을 계약하러 다녔죠. 처음엔 한양플라자에 있는 학생식당이었어요. 그래서 한풀 학생식당에 가서 우리 이거 하겠다. 좀 일자리 달라 해서 계속 설득을 거친 끝에 3개월 만에 설득이 됐고 이제 이 학생들을 이 학생식당에 매칭시킨 거죠. 학생식당에서 이런 일들을 했어요. 뭐 홀 정리나 식기세척 아니면은 배식 같은 업무를 하고 우리가 일을 했잖아요. 봉사지만 노동을 제공했으니까 당연히 대가를 줘야겠죠. 식당에서는. 그래서 대가를 받았죠. 식권으로. 그리고 이 식권들을 모아서 취약계층 대학생들한테 줬고 이제 취약계층 대학생들은 어차피 자기 돈으로 그 식당에서 먹었어야 되니까 선순환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식권으로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돈으로 받아요. 왜냐하면 수익 모델 때문인데 식권으로 받아서 주니까 우리가 뭐 취약계층 대학생들 줄 때 등기우편을 보내거든요. 좀 보안과 이제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등기우편 비용만 한 사람당 2,230원이 들어요. 그 외에 부대 운영비들까지 하면은 계속 적재 상태인 거예요.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니까 이제는 돈으로 받아서 저희가 거기서 수수료 20%를 떼고 이걸 운영비로 쓰고 나머지 80%를 이제 식권으로 다시 사서 기부하는 형식으로 가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저희는 대학생들 봉사를 다시 인증을 해주는 방식으로 가니까 학생 식당과 취약계층 대학생과 대학생 자원봉사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고 그 사이에서 우리는 수익 모델까지 발생시키면서 지속가능하게 뭔가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대학생들의 문제를 그렇게 많이 해결하지 못했지만 저희 나름대로의 성과인 약 2,000명 정도의 대학생들에게 한 2억 원 정도의 식권을 기부했습니다. 한 3년 정도 동안.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었냐? 그냥 단순하게 한양대학교 동아리에서 끝낼 일이었는데 어떻게 현재 29개 대학교까지 퍼졌고 3,000명 이상의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성장했냐 하면은 대학생들이 정말 많이 지원해 줬다는 것이죠. 이게 제가 대표로 있을 때까지 수치였고 지금은 어제 계산해보니까 3,300명 정도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대학생들이 지원했어요. 전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 나만 이렇게 착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어쩌지? 이 대학생들 다 이기적으로 보인다. 아마 사람들이 참여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만한 생각이었죠.
정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줬고, 지금도 경쟁률은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워낙 인원이 커서 1점 몇 대 1인데 인원이 작은 성균관대학교나 충남대학교 같은 경우는 3, 4대 1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학생들의 관심이 높다는 거죠. 그럼 왜 학생들이 이렇게 하고 싶어 할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시민사회의 선의에 의존한 활동이거든요. 너네 좋은 일 해라고 하는 건데 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할까 하면은 그것도 선의에 의존하더라도 이 사람들한테 뭔가 어드밴티지를 줘야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제가 말했던 것과 똑같이 공강시간이라는 자원은 어떻게 보면 낭비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보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심리 내려가서 1학년 때는 당구를 치거나 아니면 2, 3학년 때는 귀찮으니까 뭐 커피 마시거나 이런 식으로 공강시간을 보냈는데 이 시간들을 생산적인 활동에 투입할 수 있다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동안만.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봉사시간도 없고 나도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느낌을 받으니까 참여하게 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친구를 위한 봉사라는 것이죠. 봉사활동 여러분들 한사봉도 해보셔서 알겠고 고등학교 때도 봉사활동 해보셔서 알겠지만 뜬구름 잡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봉사활동하러 갔더니 그냥 화장실 청소를 시킨다든가 그게 간접 봉사가 서포트하는 봉사라고 하는데 그게 좀 와닿지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이 사람 도우려고 왔는데 난 그 사람을 돕기 위한 2, 3차 단계 서포트 업무 하면은 이 봉사와 직결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지게 되고 좀 마음이 식게 되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봉사활동은 정말 직관적으로 명확해요. 내가 식판을 닦으면은 내가 왜 닦고 있지? 땀 흘리면서 바로 떠오르는 거죠. 내가 닦아서 식권 한 1.5장 받으면은 내 옆에서 공부하고 있을 수도 있는 힘든 학생들한테 바로 돌아가지라는 명확한 연결고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누구를 위한 봉사도 아니고 내 친구를 위한, 내 공동체를 위한 봉사고 내가 바로 도움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정말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게 된 것이죠. 근데 학생들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식당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식당에도 옛날처럼 대기업들 식당이 주로 많은데 요즘은 멱살 잡고 돈 내놔라 하는 방식으로 가면은 오래 못 가요. 그렇게 하는 기업도 많이 없고 그 기업한테도 당연히 어드밴티지를 줘야 하는 거죠. 저희는 세 가지 어드밴티지를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실제로 학생식당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학생식당 설득하러 갈 때 우리 좋은 일 하니까 합류해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좋은 일도 하는데 너희한테도 이런 어드밴티지가 있다. 그러니까 합류해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봉사활동하는 시간이 11시부터 주로 2시 사이에 있어요. 그 시간대 가장 바쁩니다. 식당은. 그 앞뒤 시간으로는 학생들이 이렇게 수업 듣고 있기 때문에 식당이 텅텅 비어 있어요. 그때는 식당 근로자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경우가 많아요. 뭐 준비는 금방 끝나기 때문에. 근데 11시 반부터 1시 반 특히 갑자기 바빠지는 시점이 옵니다. 학생들이 딱 몰려가서. 그리고 그 후에 쏙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그 시간대를 이제 일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풀타임 인플루언을 뽑으면은 또 앞뒤 시간 낭비가 되는 거예요. 이 2시간을 위해서. 그럼 제일 좋은 방안은 2시간 파트타이머를 구하는 건데 이 2시간의 파트타이머가 정말 안 구해져요. 첫 번째는 오기도 귀찮고 2시간 일하러 학생식당으로 실제로 학생식당이 좀 구인난입니다. 3D 업종이라서. 그래서 학생식당에서 계속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때 딱 도와준다면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실제로 이미지에도 도움이 돼요. 이 화면의 뒤를 보면 저희가 17밥이라는 배너를 주로 걸어놓고 공부하는데 저희가 이거를 뭐 CCR이라고 지었어요. CSR이 코퍼레이트 기업의 갑자기 긴장돼서 헷갈리네요. 소셜 레스폰시빌리티인데 이거는 코퍼레이트 캠퍼스 레스폰시빌리티로 저희가 좀 이렇게 패러디를 해서 이제 지었는데 이런 식으로 식당에 홍보해 놓으면은 자연스럽게 학생들한테 이 식당은 좋은 일을 하는구나 하면서 이미지가 좋아지는 것이죠. 한양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식당 5개 하고 있지만 다른 대학교들은 주로 1개를 하고 있어요. 다른 대학교는 다른 학생식당 안 하고 그 학생식당만 좀 스포트라이트 받게 해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B2C 입장에서 학생식당이 고객한테 어필하는 것도 있지만 학교한테 어필하는 것도 있어요. 식당이 2년마다 학교랑 계약을 해야 돼요. 입찰 계약을 따내야 되는데 그때 평가 요소가 가격이 물론 1순위지만 두 번째, 세 번째에 들어가는 것이 학생들 간의 그 커뮤니케이션과 학생들 간의 공헌하는 정도를 본단 말이죠. 그때 이제 17박 같은 걸 얘기하면은 학교에서 좀 어필이 된다는 거죠. 다른 식당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런 활동들을 좀 어필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임금이 아니라 식권으로 결국 지급한다는 거죠. 일단 100% 저한테 돈 줘도 저희가 20% 떼고 80% 다시 식권 사잖아요. 그럼 그 식권이 결국에는 이 학생식당에서 소비됩니다. 그러면 나는 인건비를 줬는데 학생식당 입장에서 이게 80%가 매출로 돌아오는 거예요. 즉 인건비 상승이 매출액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과 거기에 플러스 인건비 지출한 것조차도
자기 물건으로 준 거랑 다름없어요. 근데 그 물건에 원가가 있단 말이죠. 학생 식당이 뭐 5,000원이다 한 끼에 3,500원이 원가면은 실제로 5,000원 준 게 아니라 3,500원 준 거랑 다름없다는 거죠. 실제로 인건비가 절약되는 효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드밴티지 때문에 학생 식당에서 저희랑 계속 하자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52개 학생 식당이랑 하고 있고요. 그럼 만약에 학생들도 이렇게 많이 참여하고자 하고 학생 식당도 저희랑 하고자 한다면은 지금은 사실 저희가 한 12개 정도는 저희가 학생 식당 하자고 했는데 저희가 거래를 보류해 놓은 상태예요. 너무 일이 많아서. 그만큼 많다면은 이 사이에서 계속 운영비를 발생시키면서 지속적으로 대학생들의 취약계층 대학생들의 문제에 태클을 걸 수 있는 소셜벤처를 설립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2014년 2월에 시작한 17밥이 2015년에는 정말 학교가 많아져서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소셜벤처, 저희는 비영리 민간단체 형태의 소셜벤처 창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스크린에 한 2개 정도가 더 필요할 건데 한 29개 대학교 52개 학생 식당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한 1,000명 정도의 대학생들이 봉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실시간이라고 하면 일주일 실시간이니까 하루에 200명 정도가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의 이제 목표는 이제 간당했습니다. 지금도 간당하고요. 여기까지는 된 상태고, 이제 전국에 300개 대학교가 있거든요. 전문대 포함해서 4년제 200개 정도가 있고, 그 대학교에 17밥을 한 개씩만 잘 잡게 하면은 이제 연간 약 100만 끼의 식사가 취약계층 대학생들한테 매년 돌아가는 거죠. 국가의 지원이나 학교의 등록금 서포트 없이도 정말 민간 차원에서 지속 가능하게 태클을 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17밥을 통해서 다른 활동들도 좀 일어나고 있어요.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도서관이랑 같이 해서 17권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도서관의 장서를 좀 확충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거는 17찬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3,300명의 봉사자 풀을 이용해서 이제 매 격주로 토요일마다 반찬을 만들어요. 20명의 학생들이. 그래서 그 반찬을 만들어서 그 반찬을 이제 방배동에 있는 쪽방촌 독거노인들에게 배달해주는 활동하고 있고, 지금까지 한 600명 정도의 독거노인을 좀 도와왔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갖고 있는 시민사회의 풀을 이용하는 거죠. 야, 봉사하기 위해서 모인 3,300명 있다? 이 사람들은 다른 봉사 프로그램 기획해도 할 확률이 크겠구나 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또 다른 것을 만들어간 것이죠. 그 다음에 저희가 한 건 아니지만 이제 17양이라고 해서 한양대학교에 이제 동물권을 보호하는 이제 그런 동아리가 생겨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것들의 의미는 17밥이 사실 17밥 자체로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는 거예요. 2억 원 기부했다고 해서 이 사회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2억 원을 기부하는 과정에서 3,300명들의 대학생들이 1시간 동안 매번 씻겨 나갔고 자기의 정신을, 그리고 이런 것들 영향을 받아서 점점 더 우리 사회에 많은 17 시리즈 같은 것들이 나타나니까 시민사회가 좀 더 건강한 방향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에 지금까지 계속 해왔고, 지금은 대표가 옮겨졌지만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게 동아리였어요. 동아리 말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4년 2월에 친구 제가 집에서 그냥 자다가 아니라 누워있다가, 집에 가끔 누워있잖아요. 누워있다가 괜찮은데 해서 제가 포스트잇에 좀 적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좀 없어졌는데 적어놨어요. 적어놓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봤더니 괜찮은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사업계획서 썼죠. 그냥 인터넷에 있는 사업계획서 그런 양식 같은 거에다가 써봤는데 잘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3개월 동안 기획할 사람을 모집하고 다녔어요. 그때는 제가 학교에 복학하자마자 가방에 이 사업계획서가 한 20-30개 들고 다녔어요. 프린트해서. 그래서 만난 사람마다 주는 거예요. 군대 복학한 다음 해였으니까 오랜만에 봤잖아요. 사람들 오랜만에 봤는데 그냥 주는 거예요. 인사도 안 하고. 그래서 이거 할 건데 할래? 교양 수업 됐잖아요. 그러면은 교양 수업 팀플 할 때 그냥 팀플 하다가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엄청 많이 뿌리고 다녔어요. 그때 한 10명 모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창립 멤버가 됐어요. 그래서 10명을 모아서 이 사람들이 창립 멤버예요. 그래서 이게 계양대 2층에 있는 라운지 그 스터디룸 아시잖아요. 1, 2 이렇게 있는 거. 그거 거기서 이제 하고 있다가 9월달에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기간이 꽤 걸렸죠. 그 다음에 이제 11월달에 이제 한양대, 건대, 연대가 동시에 시작돼 버린 거고, 그 다음에 인원도 그때 200명 가까이 됐어요. 그때 한양대, 건대, 연대가 지금도 제일 커요. 연대가 지금 한 150명 정도 봉사하고 있고, 한양대가 120명 정도 하고 있고, 건대가 한 90명 정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커지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동아리 규모로는. 여러분들 동아리 해봐서 알겠지만 넘어가는 거 이제 어쩌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뭐 어쩌지라는 생각,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까지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갈림길이 있는데 연합 동아리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좀 다른 방향으로 갈 것인가라는 고민했는데 왜 연합 동아리 안 했냐면은 여러분 동아리 대부분 해보셔서 알겠지만 1년 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1년 하고 나간 선배들의 노하우나 경험들이 휘발되는 거예요. 대부분 인수인계 제대로 안 하고 가거든요. 지금 자기가 진정으로 느낀 것들 인수인계 안 하고 가니까 동아리는 오래 듣는데 단체가 발전 없이 맨날 똑같은 실수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적으로도 그런데 인류가 발전하기 시작한 게 정말 얼마 안 된 거예요. 문자가 발견되기 시작부터. 문자로 기록하고 자신들의 실패를 기록하고 노하우를 기록하면서 그게 전수되면서 점점 더 발전해 나가는 거지. 그 전까지는 한 사람이 살다가 내가 느낀 것들을 누구한테 전하지 못하고 죽어버리니까 인간의 종은 오래됐는데 그 인간 개개인은 발전을 못 해버린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거 노하우나 실수 같은 것들을 꾸준히 갖고 갈 조직이 필요하다.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돈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동아리는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회계나 이런 사고가 터지면은 누가 책임지지? 그냥 바로 망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뭐 비리 터졌다 바로 망해요. 법적인 이슈? 그럼 더 빨리 망해요. 이런 것들을 누가 중앙에서 컨트롤할 단체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저희도 이제 지원 사업을 봤거든요. 비영리 단체 뭐 지원 사업이나 뭐 사회적 기업과 육성 사업 같은 지원 사업 봤는데 그럴 때마다 동아리로 지원하면은 잘 안 되거나 지원금이 적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법인 격이 있으면은 뭐 소셜 벤처에서 뭐 비영리 민간 단체든 뭐 주식회사 형태든 이런 법인 격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원금이 달라지고 지원의 기간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연합 동아리 안 된다 해서 뭔가 창업의 방식으로 가야겠다. 벤처의 방식으로 가야겠다. 근데 그냥 벤처는 아니지 않나? 그러면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탐스슈즈나 공신, 뭐 딜라이트 같은 소셜 벤처라고 하죠. 사회적인 일을 같이 하는 소셜 벤처로 가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어요. 저도 그 당시에 뭐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도 몰랐고 소셜 벤처 몰랐고 비영리 단체 그냥 NGO 이 정도 다 알고만 있었지 전혀 관심 없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도구처럼 제가 이걸 취한 거죠. 소셜 벤처라는 형태를. 근데 이건 저희가 이제 소셜 벤처 경연대회라는 게 있어요. 매년 하는 건데 이제 전국에 있는 소셜 벤처들이나 비영리 단체들이 아이디어 컴피티션 하는 건데 저희 때 1,300팀 나왔는데 저희가 1등 했어요. 1등 하면 저희가 1,500만 원 상금 받으면서 그걸로 시드머니가 돼서 딱 시작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도 알고 계실 확률이 높지만 알아야 할 게 뭐 사회적 기업이다, 소셜 벤처다 혼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둘이 명확히 다른 개념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거예요. 넌 사회적 기업이야. 넌 아니야 하면은 얘만 사회적 기업 명칭을 사용할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이런 지식 없이 페이스북에다가 사회적 기업 17밥 또는 뭐 포스터에다가 사회적 기업 17밥이라고 쓰잖아요. 그럼 벌금이 날라 500만 원 날라오거나 경고장 날라와요. 고용노동부에서. 쓰지 마라. 그거 사회적 기업 아니지 않냐. 왜 쓰지 말라면요. 사회적 기업 되면 혜택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고용노동부에서 인정 과정을 거치면서 뭐 세금 감면 이런 혜택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법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짜증이 좀 나죠. 뭐 실수로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난 사회적인 일을 하는데 왜 사회적 기업이라는 못 쓰게 하냐. 그러면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개념 안에 포괄되지 못하는 단체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인증받지 못하면은 좋은 일 하는데 그럼 그 단체들을 아울러서 소셜 벤처라고 부르는 거죠. 소셜 벤처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든 말인데 이런 제도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말이 아닌가 싶어요. 외국에서는 그냥 소셜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면 돼요. 근데 소셜 벤처라고 해서 이제 저희는 소셜 벤처. 저희는 이제 사회적 기업은 인증받지 못했으니까 소셜 벤처라고 한 거죠. 사회적 기업 인증 꼭 받아야 되냐 하면은 굳이 받을 필요는 없죠. 왜냐면은 사회적 기업 인증되면은 혜택도 받지만 뭐 3년 동안 뭐 내 인건비를 줄 수 있다든가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반대급부로 내가 지켜야 될 규칙들도 많아요. 취약계층을 반드시 고용해야 되고 정관상 자산 동결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걸리게 되고 하면서 확장성이나 좀 자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사회적 기업을 안 하고 그냥 주식회사 형태로 가되 이제 내부 정관이나 아니면 내부 규율상 소셜 벤처로 운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소셜 벤처 아래에는 뭐가 있냐? 사회적 기업은 소셜 벤처 아래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비영리 민간단체, NPO라고 하죠. 요즘 NGO보다는 NPO라는 말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포괄하는 개념이어서. 저희는 NPO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협동조합, 그 다음에 재단법인, 사단법인 이런 경우는 좀 더 큰 건데 뭐 재단법인 같은 경우는 기본재산 5억 원, 사단법인 같은 경우는 100인 이상인데 100인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조건이 붙긴 해요. 이런 것들이 다 소셜 벤처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외에도 그냥 동아리도 소셜 벤처라고 할 수 있어요. 벤처라는 게 뭐 별거 없잖아요. 확장성이 있느냐, 새롭냐 이런 것만 보면 되는데 동아리도 확장성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소셜 벤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 이런 새로운 사회적 류의 일을 한다 하면은 나 소셜 벤처 한다 하면 돼요. 그 명시적 차이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제도적으로 걸려있는 차이가 있고 실제적 차이는 저는 사회적 개혁 소셜 벤처가 크게 없다고 봐요. 그냥 둘 다 좋은 일을 하는 거고 그 소셜 벤처나 사회적 기업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얼마나 정말 정확한 생각을 갖고 있고 그 구성원들이 그 생각에 동화되고 얼마나 좀 깔끔하게 이끌어가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실제로 창업을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느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일럿 테스트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사업 계획서가 있는데 그 사업 계획서 가지고 뭐 자금 조달 받으러 가요. 아니면 누구 설득하러 가요. 그때 그냥 내가 이런 거 갖고 있으니까 아이디어를 뭔가 해달라고 하면은 감이 안 와요. 그 사람도. 아무도 미래 예측할 수 없거든요. 심지어 사업 계획서를 수천 번 검토해 본 사람들도 사업 계획서만 보고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먹히냐? 내가 실제로 조금이라도 해봤다는 게 먹히는 거예요. 이 사업 계획서 있지. 근데 내가 아주 조그맣게 실험해 봤더니 되더라. 너네가 돈을 투자하거나 너네가 합류하면은 이게 몇 배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설득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린 스타트업이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말인데 뭐 제가 실제로 뭐 A부터 G까지 완벽하게 이룩한 다음에 사업을 내놓는 게 아니라 아주 조그맣게 파일럿 테스트라도 한 다음에 시장에 내놓으면은 점점 눈덩이처럼 불러서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그러니까 뭔가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지금은 17밥이 한 학기에 한 번 봉사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봉사 신청하면 한 학기 내내 해야 돼요. 근데 처음에는 뭔가 실적을 보여줘야 돼요. A부터 G까지가 사업의 시작과 끝이라면은 이걸 한번 정주행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이런 게 있었고 고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번 왔다 갔다 거리는 노하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2번 끊어서 했어요. 귀찮지만. 그래서 한 학기에 2번 정도 했고 2달에 한 번씩 계속 봉사자가 바뀌고 시스템 문제 있으면 개선시켜 나가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가다가 이제 노하우가 쌓이는 게 만약에 한 학기 한 번 했다면은 세 학기 하면 3번밖에 노하우가 없는 건데 세 학기 하면 6번 생기는 거잖아요. 그만큼 노하우가 생기고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도 있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뭐 저희는 이런 식으로 어필했어요. 지금 뭐 어디 그때 소셜벤처 경영대 나갔을 때도 그렇고 누구한테 이제 돈을 좀 요청할 때도 그렇고 참여 요청할 때도 그렇고 해봤더니 이렇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너네가 합류하면 더 커질 것이다. 공이 2개 더 붙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쓸 때는 저는 처음에 이렇게 썼어요. 실제 제 사업계획서인데 왼쪽에 있는 게 제가 실제로 처음에 쓴 사업계획서예요. 정말 과제해서 논문 쓰듯이 소논문 쓰듯이 다 조사하고 취업 캐칭 다 조사하고 막 현황 조사하고 해서 썼는데 좀 너무 애착이 가는 거예요. 완벽해서 각 줄까지 달려있어요. 보면은 근데 딱 내면 아무도 안 읽어요. 기본적으로 안 읽어요. 사람들 남의 글을. 그래서 바꾼 게 이제 우측에 있는 건데 다 빼버리고 핵심만 딱딱 한 거예요. 한 페이지 한 포인트만 딱 사업계획서 뭔가 봤을 때 여러분 사업계획서 혼자 못해요. 누군가가 보여주고 누군가 설득해야 돼요. 보고 한 페이지 한 포인트 딱 넘길 때 한 10초도 안 걸리게 이렇구나 뭔가 호기심이 생기면 그때 읽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호기심에 넘어서 의심이 생기면 그때 물어보겠죠. 여러분한테 이거 근거 있어? 그때 이거 보여주면 돼요. 조사는 하되 사업계획서 쓰지 말라는 거죠. 스스로 갖고 있는 자료인 거죠. 그렇게 해서 백업 데이터를 질문 나갔을 때 하라는 거죠. 뭔가 누가 물어봤을 때. 수익 모델 같은 경우는 좀 자세히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사회적 기업은 특히 소셜벤처는 특히 수익 모델에 대한 좀 요즘은 좀 과한 집착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회적 기업의 소셜벤처 수익 모델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지원 사업 같은 것들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수익 모델이 끼면은 사업이 틀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저희가 20% 떼다가 수익 모델을 위해서 50% 떼봐요. 사업이 완전 어그러지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당당하게 지원 사업 받아요. 국가 지원 사업. 받고 누가 저한테 말하죠. 너네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아니요, 지속 가능한데요. 국가가 지속 가능하잖아요. 일단 국가에서 지원 사업 주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는 모델이 맞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지 사업이 제대로 가는 모델이고 국가 지원 사업 다른 것도 능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 모델은 좀 워낙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이렇게보다는 수익 모델만 이렇게 해야 돼요. 수익 모델은 정말 구체적으로 정말 되게 견학과스럽게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PPT 발표인데 이제 주로 요즘은 피칭을 많이 해요. 뭐
엘리베이터 피치라고 해서 진짜 1분, 2분 만에 끝내는 피치도 많이 하고 뭐 지원 사업 받으러 가도 다 발표해요. 사업계에서 있기 싫거든요. 심사위원들 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닌데 심사위원들이 여러분들 사업계에서 사전에 읽고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안 읽고 오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그냥 그 자리에서 읽는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안 읽는다고 봐야죠. PPT 봐요. PPT. 공모수 PPT 이런 식으로. PPT가 제일 중요한 건데 여러분 제가 지금 한 몇 분 발표했는데 제 발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혹시 뭐 제 발표에서 기억나는 거 한 3, 4개도 없을 거예요. 한두 개도 없을 수도 있어요. 다 없어진다니까요. 심사위원들 똑같아요. 심사위원 졸고 있는 분도 봤어요. 저는 듣다가.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은 마지막에는 이 발표가 뭐였더라고 기억 안 나요. 여러분들도 오늘 수업 끝나고 나가면은 저 사람 발표가 좋았다 나빴다 이 정도면 남지 이 사람들 내용은 정확히 뭔지 몰라요. 필기해놓지 않는 이상은. 그 임프레션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소셜 미션이 중요했다 안 중요했다 이 정도. 예를 들어서 제가 환경 스타트업인데 지구온난화로 매년 4천억 톤의 빙하가 녹고 있다고 얘기해요. 심사위원들한테. 심사위원들이 나가면서 뭔 생각할까요? 저 이슈가 중요했나 안 중요했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4천억 톤이 기억 안 나거든요. 근데 제가 지구온난화로 매년 한양대학교 이 경영관이 2천억 개가 녹고 있다. 그럼 느낌이 파고는 거야. 그렇게 많이 녹고 있어? 그런 식으로 인상을 주라는 거죠. 조금 이제 비유적인 표현을 하면서 지구온난화로 매년 잠실 종합운동장 1000개가 녹고 있다. 그렇게 많이 녹고 있어? 이런 식으로 인프레션을 주라는 거죠. 그런 식의 스킬을 발휘하면 좀 더 좋고요. 물론 근거는 자기가 갖고 있어야죠. 맨날 비유만 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주로 비즈니스 모델을 발표할 때 엘리베이터 피치는 더 심하고 2분 안에 끝내야 되고 일반적으로 그래도 5분은 줘요. 5분 주고 7분 Q&A 받거나 7분 주고 5분 Q&A 받거나 뭐 10분, 12분 사이로 주는데 5분 만에 못 담는다는 거죠. 대부분 그래서 저도 결선 발표나 아니면 일반 발표로 갈 때 심사위원으로 갈 때도 있고 보면은 다 넘어요. 다 시간 넘고 시간 넘으면은 심사위원도 화나요. 여러분들 교수님들 수업 늦게 끝나려고 화나잖아요. 심사 늦게가 짜증나 아주. 심지어 여기 시간도 가고 있거든요. 딱 보여요. 그럼 마이크가 꺼지는 경우도 있어요. 말하다가 마이크 딱 꺼져서 소리가 되게 작게 나요. 이렇게. 그리고 그때부터는 무조건 감점 그 사람은 절대 1등 못하고 우승 못하는 사람이에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인데 오면 어떻게 답냐는 거죠. 자기는 준비한 게 이만큼인데. 저는 함정 지문을 좀 파요. 함정 지문을. 정말로 담아야 되는데 도저히 못 담겠는 것들은 일부러 좀 빈틈을 좀 심하게 파놓는다는 거죠. Q&A가 7분이란 말이에요. 7분이 더 길어요. 발표 시간보다. 그 시간을 그냥 준비 안 하고 가서 나 발표하다가 돌발 지문에 대응하는 사람이랑 내가 질문을 함정을 몇 개 파놓고 이거 분명히 물게 돼 있거든요. 심사위원들이 논리적인 다 같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비슷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심사위원들도 물어요. 이거 논리적 문제가 있다면은 분명히 이 질문 나오게 되겠더라고요. 분명히 다 똑같은 질문이에요. 사람들 보면은. 그럼 이 질문 나오면은 원래 내가 못 담았던 내용을 내가 준비하니까 발표하면은 실제로 나는 발표 시 2분 쓴 거랑 똑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는 발표가 극대화되는 거예요. 극대화. 그런 식으로 좀 전략적으로 하면은 훨씬 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업계획서 쓰고 있는 분이 있다면은 저는 공모전 사업계획서나 아니면은 대회용 사업계획서랑 실제 내부 사업계획서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뭐 처음에 스타트업 할 때 뭐 창업 멤버가 모이잖아요. 그러면은 막 으쌰으쌰해서 막 평생 갈 것 같고 그러는데 팀원들 다 떠납니다. 다. 저도 떠났어요. 조직을. 그래서 팀원들 무조건 떠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막 처음에 지분부터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구두 계약이나 아니면 진짜 간이 계약 써가지고 나중에 이게 뭐 주식회사 창업하려면은 나의 30% 20% 이렇게 가져간다면서 그런 것부터 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막 투자 받으면 월급부터 막 줘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고정비들을 미리 발생시키면 안 돼요. 월급 주는 순간 끝이고 인건비는 감당 못하는 수준이고 처음에는 아주 조그맣게 투잡 뛰듯이 가야 되는 게 맞고 여러분들은 미래도 있으니까 창업 실패하면은 회사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경험을 가지고 그런 게 있으니까 조금 투잡처럼 뛰면서 월급도 안 주고 사업을 가볍게 만들어 놓으면은 개미처럼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커갈 수가 있어요. 그럼 지분을 주면 또 뭐가 문제냐면은 진짜로 사업이 대박 났을 때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이 부자가 돼서 질투해서 문제되는 게 아니고 사업이 커지면은 초반기에는 뭐 개발자가 필요하다든가 그냥 뭐 전반적인 기획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사업이 팍 커지면은 진짜 마케팅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마케팅 필요 없고 처음 별 필요 없거든요. 그냥 올라운드 플레이 할 수 있어요. 커지면 마케팅 하는 사람 필요할 수도 있고 개발자가 더 필요할 수도 있고 더 능력 좋은 경력자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미 지분이 100% 배분돼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근데 이런 능력 좋은 사람들은 절대 월급 준다고 오지 않아요. 월급이 많이 주기도 힘들고. 이 사람들은 지분을 줘야 지분 투자 받고 제가 여기서 일을 하는 건데 이미 지분이 100%다 뿌려놨으면은 이 사람들을 추가로 끌어갈 인센티브가 없다는 거죠. 나한테 있는 카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요. 너 있는 거 30% 내놔라. 이 사람 줘야 되니까. 바로 싸움 나는 거죠. 안 주면 어떡할 거예요? 이 사람 나가면 어떡할 거예요? 팀원들 떠나는데 나가는데 안 팔고 나가면은 알박기 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의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너무 도박 걸면서 너무 왜냐면 잘 될 수도 있거든요, 진짜로. 잘 될 수도 있거든요. 다만 이제 인센티브 합의는 해야죠. 저희 같은 경우는 월급 안 주거든요. 저희는 지금도 투잡 뛰듯이 할 수 있게 해놨어요. 사무실에 저희가 HIT 지하 2층에 있는데 사무실 상주하지 않아요. 학교 다니면서 할 수 있게 집에서 주로 일을 하고 회의 한번 모여서 하고 하되 월급은 없다. 너의 이제 커리어가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너네가 돈 발전할 수 있다. 그렇게 큰 희생 안 하니까 풀타임 인플루가 아닌데 월급을 줄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인센티브는 있어요. 뭐 저희가 공모전을 나간다든가 일부러 공모전 헌팅하는 경우도 있어요. 상금 헌팅하고 되거든요. 공모전 헌팅하고 상금 받으면은 뭐 일부는 기부하고 일부는 나눠 간다든가 뭐 저희가 이제 비영리 단체지만 실제로 사업자를 내 가지고 대학교에서 사업하는 이제 뭐 고용노동부나 이런 사람들을 외주받아서 일하는 경우도 있어요. 외주받아서 일하는 경우 그런 인센티브를 n분의 1 하는 합의 이런 것들은 돼서 그래도 꽤 많이 가져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제 사업계획서의 팁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대부분 아실 테고 이제 중요한 게 아이템 선정이거든요. 어떤 아이템으로 사업해야 되지? 저는 우연히 떠오른 거고 아이템이 여러분들도 우연히 떠올랐을 수도 있고 누군가 아이템에 합류할 수도 있는데 제가 여기서 좋은 아이템을 떠오르는 법을 알려줄 수는 없어요. 그런 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 알면은 뭐 연쇄 창업가가 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소셜벤처 할 때 사회적 기업 수업이니까 어떤 것을 하면 안 되냐는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럼 몇 가지가 제껴질 거예요. 몇 가지 하면 안 되고 사업 아이템이 있을 때도 어떤 방식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냐를 할 수 있는 거죠. 사회적 기업이 좀 민감한 부분이 많아요. 까딱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방금 뭐 취약계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취약계층 대학생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맞거든요. 근데 실수로 가난한 대학생이다 얘기하잖아요. 비판이 엄청 들어와요. 가난하다는 워딩 쓰지 마라. 그런 것처럼 굉장히 민감한 부분에서 태클을 많이 받기 때문에 되게 센시티브한 분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고려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제 입장에서 사업하는 게 아니라 남의 입장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가장 컴플렉스가 사업계 써보고 보니까 내가 취약계층이 아닌데 취약계층에 대해서 뭘 한다고 내가 이 사업을 진행해? 이거 완전히 시혜적인 관점 아니야? 그런 비판도 많이 받았어요. 네가 뭘 한다고 그 사람들한테 식권 주면 기분 나쁘지 않겠어? 자존심 상하지 않겠어?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결했냐면 우연히도 하다 보니까 그 취약계층 대학생들이 피드백을 주잖아요. 그 피드백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고맙다. 그 다음에 식권을 신청하는 대학생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필요하다는데 우리가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하면서 우연히 해결된 게 저희 케이스고 우연히 이제 그런 컴플렉스 극복한 건데 그 컴플렉스 극복 저처럼 이제 안 됐으면 어떡할 거예요? 계속 말도 안 되는 사업에 저 혼자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 좋으라고. 내 만족하려고 누구 도와주는 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탑다운이 아니라 바텀업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어니스트 시롤이라고 유튜브 유명한 영상이에요. 이태리 NGO에서 20년 동안 몸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20대 초반에 NGO로 활동하다가 아프리카 잠비아에 갔대요. NGO 사람들이랑.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이태리에서 나오는 토마토 씨앗을 가지고 딱 착륙했더니 너무 땅이 비옥한 거예요. 땅이 비옥하고 옆에는 강물이 흐르고 해서 완벽한 농경 조건이 갇혀 있는데 농작물이 없으니까 이제 무시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역시 아프리카 사람들은 미개하다. 농사도 지을 줄 모르는구나. 내가 여기서 토마토를 키워서 이 사람들에게 식량을 줘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토마토 씨앗을 심었어요. 그랬더니 역시 땅이 비옥하고 좋으니까 토마토가 이태리보다 2배, 3배 이렇게 크게 자랐대요. 그래서 그 토마토를 수확하려고 하는데 그 전날에 그 옆에 강가에서 하마가 200마리가 나와서 토마토를 다 먹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날 물어봤겠죠. 왜 안 말해줬냐. 하마 다 먹고 가서 없다고.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안 말해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NGO들이나 이런 것들이 국제협력도 그렇고요. 수십조 원을 써요. 지금까지 써온 건 더 많고.
근데 왜 이렇게 아프리카 사람들이 개선이 안 됐냐 보면은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 경우는 많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주로 이제 집행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자기들이 그럴 때 보니까 집행하는 게 많아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고려해보고 진짜로 그 사람들 입장에 대봐서 해보면은 다르다는 거죠. 그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바꿨대. 앞으로 그렇게 안 한대요. 자기는. 그게 왜 마타마법이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우간다에 가면은 택시기사도 그렇고 길거리에서 그냥 일하는 장사하는 자영업자도 그렇고 대부분 예일대나 UCLA 같은 명문대학교 출신들이래요. 이 사람들이 왜 갑자기 그런 실업자 된 일을 하고 있나 보면은 실제로 그 사람들이 이런 대학교 나온 게 아니라 80년대 미국에서 우리도 지금 그런데 TV에서 보면 아프리카 국민들 막 헐벗고 있고 굶주리고 있는 그런 감정적인 거 보내주잖아요. 그 보고 미국인들이 이 사람들한테 옷을 보내줘야겠다 해서 자기 집에 주로 안 입는 옷 있잖아요. 이런 거 우리로 치면 비더레즈 같은 그런 2002년 월드컵 그런 옷 있잖아요. 그런 거 갖다 보내는 거예요. 모아서 아프리카 이런 데다가 다 도착했죠. 근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이거 입고 있는 거예요. 다 받아가지고. 근데 이게 당연히 품질 좋죠. 선진국에서 만들었으니까. 근데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은 이 나라에 있는 봉제업체들이 다 망해버린 거예요. 이런 옷들이 수백만 벌 들어오니까 봉제업체들 망해버린 거예요. 그 봉제업체들 망하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옷 같은 거는 바로 그렇게 안 보내줘도 그 나라에서 그 나라 정부나 그 나라 기업이 할 수 있는 단순한 일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시혜적인 관점에서 보내주니까 오히려 풍선효과처럼 역효과가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탐스슈즈 있잖아요. 신발 하나 사면은 신발 하나 주는 그런 것도 처음에 비판에 시달렸던 부분이 딱 이 부분입니다. 아프리카 신발 보냈더니 아프리카 신발 공장들이 망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남미 신발 공장들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탐스슈즈 위기였어요. 한 3, 4년 전에 4, 5년 전인가 비판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탐스슈즈가 정말로 사회적 기업인 게 어떻게 해결했냐면은 탐스슈즈는 그냥 자기들 신발 만드는 공장을 그 나라로 옮겨버렸어요. 그 나라 업체는 망했지만 자신들의 업체에 가서 그 나라 현지인들 고용해버리는 거예요. 고용은 그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더 커질 수도 있겠죠. 기업이 좋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결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업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업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런 비판이 휩싸이다 보니까 그거 해결하려고 공장까지 옮겨야 되는 그런 거 할 바에는 미리 그런 문제들을 알고 뭐 공장을 미리 거기 설치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업체한테 OEM을 맡긴다든가 할 수 있겠죠.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가장 이제 밑에부터 시작하는 바텀업 방식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는 게 여러분 2050년 되면은 전 세계 인구가 몇 명 되는 줄 아세요? UN 통계예요. 지금 70억 명이거든요. 저 고등학교 때 60억 명이라고 들었는데 70억 명 벌써 10억 명 늘었는데 50년에 100억 명 넘는데요. 전 세계 인구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 저출산이다.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애 안 낳는데 도대체 어디서 인구가 증가하는 거지? 봤더니 대부분 중앙아시아 쪽에 후진국이나 아프리카에서 인구가 30억 가까이 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미 가난한 사람들이 또 가난한 사람들을 낳는 거예요. 인류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문제 해결해 주려고 유엔이나 유엔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런 단체들이 아프리카 가서 병원을 지어주고요. 학교를 지어준다고요. 점점 많아질 건데 30억 명 더 늘어날 건데 30억 명의 카파를 감당할 수 있는 의료시설과 학교를 또 어떻게 지을 거예요. 지금 세계적으로 국가가 지금 재정 위기인데 대부분 선진국들 돈이 없는데 그렇게 해결하면 사후 약방문 같은 거예요. 그럴 바에는 그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가장 빠른 방법은 콘돔을 배부하는 거예요. 헬리콥터로 콘돔 탁 쏴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여성들이 설문조사 해봤더니 70% 여성들이 PM이라는 컨셉 자체가 존재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PM을 알고 안 하는 게 아니라 PM을 아는데 그냥 좀 사람이 교육을 못 받아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를 모르듯이 우주에 있는 존재를 모르듯이 PM이라는 게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낳기 싫은데도 낳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콘돔을 배부하고 끊임없이 교육을 시켜주면은 성적인 교육을 시켜주면 성교육을 시켜주면은 그런 것들이 애초에 인구가 억제가 되는 거죠. 나쁜 방향으로 억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후에 뭐 의료시설 뭐 수백억 때려가지고 만드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방향이 반드시 효율적인 방향은 아닌 거예요. 내가 아프리카에 있는 가난한 사람 문제 해결하려고 의료시설 짓고 교육시설 짓는 게
그게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 사회적인 자원의 낭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지금 유엔은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해서 바뀌었어요. 콘돔 나와주는 걸로. 지금 콘돔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외부 효과에 관한 건데 경제학적 용어죠. 왕십리, 옛날 왕십리요. 우리 학교는 없는데 뭐 M모 대학교나 이런 데서 옛날에 그 지역 상권 살리기 프로젝트 많이 했어요. 자기 이제 맨날 가는 술집 이모나 식당 아주머니가 힘들어 하시니까 경영난에 시달리시니까 내가 이 상권을 살려주겠다 해서 여러 가지 막 기획을 해서 살려놨어요. 상권을. 실제로 살아나요. 잘 되면은. 그럼 이 아주머니들이나 그 식당 사장님들이 매출이 늘거든요. 일시적으로 늘어요. 왜 일시적이냐면은 이 사람들은 건물주가 아닌 거죠. 이 사람들은 2년 뒤에 다시 임대차 계약을 새로 갱신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당연히 건물주가 그 상권이 활성화될 만큼 임차료를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점점 쫓겨나고 프랜차이즈나 자본력이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들어오는 거죠.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고 그런 내가 했던 일들을 저 건물주 좋은 일 하는 거라든가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밀려나고 이 부분이 사실 되게 애매해요. 좋은 일이긴 한데 이게 자본 구조가 건물주한테 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 해결하는 데가 하나 있어요. 그래도 성수동에 가면은 소셜벤처 밸리가 있는데 거기를 한 몇 년 전부터 루트 임팩트라는 회사에서 이제 임대를 해가지고 사회적 기업한테 임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원빈도 건물을 샀고 거기다가 점점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네가. 그 소셜벤처 처음에 싸게 입주했던 소셜벤처들이 임대료가 높아져야 되는 위기에 다시 휩싸인 거예요. 그래서 루트 임팩트는 성수동 관할하고 있는 이제 성동구랑 이제 그 건물주 협회 이런 데랑 같이 이제 다자간 협상 같은 거 한 거죠. 플랜카드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는 그런 이제 태스크포스라고 하는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 구성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사회 문제는 되게 너무 다양하게 얽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생태계를 다 고려하지 않으면은 자신의 한 사업 아이템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 부작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나중에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그 사회적 기업 그런 아이템을 했는데 사실 제가 항상 이제 사회적 기업이나 소셜벤처 하면서 겪었던 딜레마는 사회적 기업이 과연 전부냐? 내가 만약에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면은 무조건 내 인생을 사회적 기업에 투입해야 되냐? 이거였어요. 사회적 기업 돈 많이 안 주거든요. 진짜 안 주거든요. 여러분도 한양대학교 나왔잖아요. 여러분 대기업 가면은 4천, 5천 받거든요.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잖아요. 2천, 3천 받을 거예요. 그 차이를 메꿀 만한 그게 있냐는 거죠. 우리가 다 마더 테레사나 뭐 간디는 아니잖아요. 고민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지? 근데 제 생각에는 반드시 사회적 기업의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 나름대로의 입지가 있는 거고 오히려 기업에 들어가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대차 구매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타이어를 구매하는데 여러분들이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한 팀장 됐더니 한 1,000억쯤 돼요. 타이어 1,000억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1,000억을 중소기업한테 사요. 현대모비스한테 사는 게 아니라. 그럼 중소기업이 클 거 아니에요? 일자리가 창출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1,000억이라는 효과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회적으로 설립해서 매출 한 10억, 20억 내봤자 이게 훨씬 크다는 거죠.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더 사회적으로 좋은 일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저희가 십시집 뭐 보면 아시겠지만 유니폼을 입고 하거든요. 제가 유니폼을 근데 제가 1,000명 정도 봉사하다 보니까 한 학기에 한 7, 800 정도 사요. 유니폼만. 이게 하나에 3만 원 정도 하는 좋은 거 위생복이라서 입는데 처음에 저는 유니폼 살 때 동대문에 그냥 갔어요. 한 처음에 3, 4개 살 때니까. 동대문 가서 나 위생복 필요하다. 식당에서 입을 거. 달라 해서 재봉틀하는 데 가서 십시일밥 이름 이렇게 받고 그냥 그렇게 입혔거든요. 점점 커지다 보니까 한 번 갈 때마다 구매 금액이 500만 원, 700만 원 되는 거예요. 긁을 때 카드가. 그러니까 문득 제가 떠올랐죠. 문득 이 금액을 굳이 이 엄청 동대문에 엄청 큰데 뭐 그 무슨 가운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뭐 CJ 뭐 빕스 이런 거 다 만들어요. 옷 같은 거. 이런 대기업에서 할 필요 있나? 저기 보문동에 가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전후 세대인데 재봉틀은 잘하세요. 근데 마케팅이나 영업이나 이런 그런 구조 있잖아요. 그 중간 유통망에 대한 개념은 전혀 없으세요. 그러니까 만들긴 자기가 만들어 놓고 중간 유통망에서 떼가면은 이 사람만 돈 버는 구조예요. 실제로 이 사람들은 거의 뭐 원가 이 정도는 받고 저희는 이 사람들 바로 찾아갔어요. 그냥
직접 찾아가서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우리가 직접 살 건데 돈은 그대로 줬어요. 돈은 여기다 주는 거 그대로 주고 살 거다. 우리 도면 우리가 만드는 거 옷 주고 이대로 만들어 달라 해서 이제 거기서 산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똑같은 돈 집행하는데 이 사람들은 매출이 올라버리고 이 사람들 생활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도 갈 수 있어요. 구매팀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은.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반드시 사회적 기업 아니어도 된다. 내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 일환으로 이제 뭐 CSV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공유가치 창출이라는 건데 그걸 대기업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기존에는 기업은 사회 문제를 야기하면서 돈 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기업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 돈 벌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이클 포터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이제 처음 내면서 CSV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개념은 옛날부터 있어 왔긴 해요. 공유가치 이런 개념은. 근데 마이클 포터가 CSV를 딱 박아버린 거예요. 이것도 논문을 요약한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기업에 들어가서도 사회적인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둘 다 창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포스트에 들어갔어요. 근데 포스트에 당분 많은 거 아시죠? 여러분 먹을 때 우유 말아 먹으면 나중에 우유가 엄청 달아지잖아요. 다 설탕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만드는 R&D 단계부터 설탕이 없이 맛을 낼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시리얼을. 그러면 소비자들은 똑같은 돈을 내고 먹는데 건강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것도 CSV예요. 소비자들의 건강을 내가 챙겼으니까 기술 개발을 통해서. 그리고 아예 제품을 재정의 하는 게 아니라 시장 자체를 타겟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BOP 시장이라 그래요. Bottom of 피라미드. 피라미드 맨 밑바닥.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인데 전 세계에서 인구는 가장 많아요. 이 사람들이 정보화 시대에 소외됐어요. 느낄 수 있을걸요.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발전하잖아요. 정보 얻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핸드폰 모르는 사람들은 이미 정보화 시대 저기까지 가 있는데 핸드폰이 없고 인터넷이 안 되니까 점점 뒤처지는 거예요. 점점. 이 사람들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냥 기부하냐? 아니 그게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 삼성전자에 들어갔어요. 전자에 들어가서 저가폰인데 아주 싼 저가폰. 진짜 뭐 창조적 파괴라 그러잖아요. 쓸데없는 기능 다 빼버리고 10만 원짜리 폰 만들었어요. 우리 100만 원짜리 쓰지만. 그래서 10만 원짜리 만들어서 보조금을 이렇게 해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만들었어요. 핸드폰을. 인터넷망까지 깔았어요. 싸게. 그러면은 삼성전자도 돈 벌 수 있죠. 10만 원짜리 폰 팔았으니까. 인구 엄청 많거든요. 이 시장이 엄청 잠재력이 크다 그래요. 지금 BOP 시장이. 자기도 매출 올렸죠. 경제적인 효과 창출했죠. 아프리카 사람들도 핸드폰으로 정보에 접근하면서 점점 발전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시장을 재정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업에 들어가서. 혁신적인 기술이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기획력일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뭐 할 수 있어요. 실제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런 최종적인 제품이나 시장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뭔가 혁신할 수 있어요. 맥도날드 먹잖아요. 옛날에 맥도날드 포장지가 훨씬 무겁고 그랬대요. 근데 맥도날드가 포장지를 30% 감축시켰어요. 그러면 맥도날드는 똑같은 햄버거 만들어 놓고 포장하는데 30% 비용 절약할 수 있는 거예요. 포장비. 경제적인 가치 창출했죠. 두 번째는 환경적으로 쓰레기가 30%덜 배출된 거예요. 둘 다 창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주스 같은 거 먹을 때도 콜라나 뭐 이런 그런 주스 있잖아요. 그 델몬트 이런 데들이 물을 굉장히 많이 써요. 물을. 근데 물 소비량을 감축시켜요. 그러면은 자기들도 물에 대한 지불 비용이 줄어들 테고 사회적으로도 물이 낭비가 덜 되겠죠. 물이 지금 부족한 시대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기업도 이익을 보고 사회도 이익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CSV에서 또 고민해야 될 게 CSV가 비판받는 지점이 좀 많아요. 요즘 CSV에 대한 논란이 좀 많아요. 대기업들도 뭐 CSR 팀 했다가 뭐 CSV 팀 이렇게 간 경우도 있는데 이게 좀 허상이지 않냐. CSV랑 CS 뭐가 다른데 CSV 또 그리고 좀 이상하지 않냐라는 비판도 있어요. 하나는 CSV가 기업들이 열광하거든요. 대박이잖아요. 기업한테는 자기도 이익되고 사회도 도움되는 대박이잖아요. 근데 그게 역설적으로 그럼 기업한테 좋은 거라는 소리예요. 사실은. 너무 기업 중심적인 사고라는 것도 있어요. 그린워싱이라 그러는데 맥도날드가 포장지가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포장지 배출하는 게 맥도날드의 사회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실제로 안 그래요. 맥도날드의 문제는 햄버거가 건강에 안 좋은 게 문제예요. 맥도날드 햄버거 때문에 사람들이 비만이 되고 그 아동 비만, 소아 비만이 많아져갖고 나중에 의료비가 상승하고 일찍 죽고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포장지 감축하는 좋은 걸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초록색으로 다 칠해버리는 거죠. 자기 문제들을. 좋은 것처럼 그린워싱 하는 거죠. 실제 문제는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소화 비만을 줄여주고 좀 더 건강한 재료를 쓰는 게 더 그게 근본적인 접근이라는 거죠. 아까 말한 코카콜라나 음료 업체들도 마찬가지죠. 물 줄이는 게 문제 같아요. 이 사람들의 문제는 R&D 단계부터 소비자들한테 당에 중독시키는 걸 투입하는 게 문제예요. 사람들이 음료를 못 끊게 중독성 있는 재료를 넣는다는 거죠. 그런 게 문제지 사실은 물 소비라는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CSV도 조금 본질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는
CSV가 너무 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는 방식으로 가거나 하면 좀 안 될 것 같고, 오히려 그럼 CSR이 낫다고 봐요. CSR처럼 진짜 순수하게 공헌한 게 낫다고 보고. 왜냐면 CSV 하다 보면은 사실 CSR은 진짜 사회적인 미션만 신경 쓸 수가 있어요. 경제적인 미션 지우고. 이게 더 진실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기부하고. 근데 이거 껴버리니까 미션이 둘 사이에서 그냥 드리프트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뭐 믹스업 돼버리는 거예요. 이 일 해야 되는데 돈이 안 되니까 안 하고, 돈 되는 일만 하다 보니까 본질적인 문제가 그린워싱 돼버리고. 뭐 그라인뱅크도 소액대출로 시작했지만 이게 지금 이자율이 25%가 넘어요. 최소. 더 높은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사회적인 모델인데 자꾸 경제적인 가치 끼워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대법주처럼 가버리는 거예요. 물론 방글라데시의 이자율이 워낙 높아요. 25% 훨씬 높지만 이거 자체도 옛날보다 높아졌고 결국에 미션 드리프트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좀 잘 조율하는 방식이 필요한데 기업들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업들이 실제로 뭐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CSV 같은 경우는 CSV 한계이기도 한데, 예를 들어 KTNG가 CSR 안 하고 CSV 해요. 뭐 할 수 있어요, 얘네들이? 그 밸류 체인 개선하려고 공정무역 담배에서 담배 난 공정무역을 한다면은 어필돼요, 그게? 담배가 그게 문제 아니잖아요. 총 하는데 우리 총은 좋은 재료 쓴다. 딱 너네 쏘면은 재활용 가능하다. 그 아무 의미 없어요. 이런 데는 안 될 수도 있어요. CSV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CSV가 욕먹는 거예요. 이게 마이클 포터거든요. 마이클 포터의 유명한 모델 아시죠? Five Forces 모델이라고 정말로 기업에 특화된 모델인데 그거의 연장성산이라는 거죠. CSV도 하나의 전략으로 전락시켜버렸다.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 희석되고 중대한 문제가 따로 있는데 마이크로한 문제로 덮어버리려고 한다. 결국에는 마이클 포터 교수의 Five Forces 모델의 연장선이다. 호응받는 거죠, 대기업들한테. 이런 문제들이 좀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해 못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거는 밀턴 프리드먼인데 시카고 학파 아시죠? 이 사람도 1970년에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업과 사회가 이해가 일치하지 않으면은 의문 없다라고 못 박았어요.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은 재림, 약간 밀턴 프리드먼의 재림이 마이클 포터가 아닌가라는 한 정도의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해요. 근데 왜 이해 못하는 게 아니냐면은 이게 우리나라 사회공헌 지출 규모거든요. 96년에 3천억 썼어요, 대기업들이. 근데 2012년에 3조 썼어요. 10배 썼어요, 사회공헌 기금을. 근데 이 대기업들의 이미지가 10배 좋아졌나요, 우리나라에서? 아니요, 똑같거나 더 안 좋아졌어요, 제 체감으로는. 그건 당연히 필요하죠. CSR에 돈을 얼마나 썼는데 내가 이미지는 더 안 좋아지고 하는데 나 CSR 안 해. 그러니까 CSV로 가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익되는 부분으로. 근데 그렇게만 볼 수는 또 없어요. 기업이 계속 나서지 않으면 사회 문제 해결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이건 또 미국 자료예요. 우리나라 자료 못 찾아갖고 제가 이걸 넣었는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갈 거라고 봐요.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이 그건 부차적인 거고 실제로는 일자리 창출에 있다고 보는 사람도 많죠. 그래서 CSR 그거보다는 일자리 창출하면 되는 거 아니야? 삼성이 CSR 할 바에는 지금 잘 되고 있어갖고 반도체 일자리 훨씬 창출하는데 그게 낫지 라고 하는데 맞는 말이지만 시대가 너무 변했어요. 똑같은 매출 2조 원을 내는 기업을 비교해 볼게요. 삼성테크원이 매출 2조 원 내는데 고용을 4,700만 창출해요. 똑같은 매출 2조 원을 내는 인스타그램 아시죠? 여러분들 인스타그램 매출 2조 정도 되거든요. 똑같아요. 근데 고용 창출 얼마나 하는 줄 아세요? 인스타그램 얘네 처음에 매각할 때 8명이었어요. 8명. 지금 12명이에요. 인스타그램 운영하는 사람들이. GDP가 유지되더라도 또는 GDP가 상승하더라도 고용하는 인원이 옛날보다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자리 찾기 힘든 거예요. 나라 경제는 GDP 유지하거나 성장하고 있는데 일자리가 이런 식으로 가니까 우리는 일자리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기업들의 사회적인 책임은 일자리를 넘어선 다른 곳에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CSR과 CSV를 기업한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제가 정리한 건데 저는 CSO랑 CSR로 나눠봤어요. CSO는 Corporate Social Obligation이에요. 이거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 CSR도 아니야. 이거는 CSV도 아니에요. 납세 의무. 납세 의무가 뭐냐면은 이건 제가 말한 납세 의무는 적극적인 의미의 납세 의무예요. 약간 절세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절세가 불법 아니거든요. 절세하는 기업들은 CSO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빌 게이츠가 비판받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아세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고용한 게 미국에 전 세계 선진국에 8만 8천 명 고용했는데 조세 회피 지역에 2천 명 고용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8만 8천 명보다 더 많은 매출을 내고 있어요. 수익이 다 일로 집결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수익은 조세 피난처에서. 그러면은 수익을 실제 발전시킨 미국이나 이런 데 세금 안 내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세금 조금 내고 그 거기서 돈 번 걸로 빌 게이츠 재단 설립해가지고 좋은 일 한다. 좀 아이러니하다는 거죠. 불법하는 거 아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근데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탈세해버리면은 적극적인 절세해버리면은 미국 정부의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기업만 이경이고 정부는 3천 조고 이 돈 납세했으면은 미국에다가 미국 정부가 조금 더 역량이 강화되면서 사람을 도와줬겠죠. 근데 빌 게이츠가 탈세 여기다 안 내고 자기가 사재단을 설립해서 한다는 거죠. 이게 아이러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납세 의무도 적극적인 절세하면 안 된다. 내라. 이렇게 저는 좀 얘기하고 싶고 윤리경영이나 주법경영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이런 것도 피해가는 방식 있잖아요. 뭔가 제도가 생기면 그거를 법무팀 이용해서 피해가는 방식. 이게 자기 이익을 발전시키는 그런 것들은 좀 안 하는 게 맞다. 그런 것들을 한 다음에 CSO를 지킨 다음에야 비로소 기업들의 CSR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CSR도 종류가 CSO, CSR, CSV를 나누는 게 아니라 CSR로 일단 나눈 다음에 그 안에서 나눌 건데 일단 기업 외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인권 문제나 교육 문제는 CSV 접근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돈 버는데 인권 문제를 같이 해결하면 돈 버는 기업이 몇 개나 있겠어요. 교육 문제도 그렇고 이거는 무조건 돈을 때려 박아야 되는 문제예요. 뭐 남녀 평등을 추구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이 그런 CSV를 할 수 있는 기업이 있나요? 없잖아요. 이런 문제들은 뚝 떼놓고 봐야 돼요. CSV로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그냥 외부 CSR이라고 제가 그냥 생각했는데 그냥 기부하거나 기업에서 출연해갖고 재단을 만들어서 태클을 건다는 식으로 가야 되는 것 같고 기업 내부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이제 내부 CSR과 CSV 이제 CSV가 나오는데 CSV도 조금 더 발전된 방향의 CSV라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내부 CSR 같은 경우는 여러분 스위스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조사하면은 우리나라 뭐 이순신 세종대왕이잖아요. 얘는 1위가 아인슈타인이고 2위가 두트바일러라는 스위스 미그로 창업자예요. 그만큼 스위스에서 입지가 강하거든요. 이 사람이 미그로라는 회사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이마트 이런 거 창업해가지고 엄청 키웠어요. 매출이 30조 원이에요. 상상 이상이죠. 직원도 82,000명. 엄청난 대기업인데 이 사람이 41년도에 자기 주식을 다 기부했어요. 우리나라 하면 30조 원 되면은 재벌이거든요. 이 사람들 오히려 이 사람 돈 벌수록 지배구조가 점점 더 소수에게 독점되는 식으로 가는데 이 사람은 자기 거 다 기부해서 실제로는 조합원들한테 기부해버린 거예요. 조합화 시켜서 조합원들에게 다 돌려준 사실 자기 재산 환원한 거죠. 그리고 이 미그로에는 술, 담배 성인 잡지가 없어요. 이 두트바일러가 창업했을 때 자기 미그로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돈을 일당 받아가지고 술이랑 담배에 탕진하는 거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거 안 팔기로 했대요.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정립해가는 거죠. 기업 내에서.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게 저는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결국엔 지배구조도 문제고 그 내부에서 어떻게 그걸 단속해가느냐. 이거 팔면은 매출 30조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안 판다고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CSV도 이거는 제가 정리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수업을 들으면서 정리한 건데 저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거는 임팩트 스퀘어 도현명 대표 제가 수업을 들으면서 했다는 출처를 먼저 밝히고 CSV도 그냥 마냥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이거 해서 좀 타협하는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 밑에 있는 X축이잖아요. 사회적인 가치, 경제적 가치. 이게 기존에는 완전히 대칭해 있다고 본 거죠. 사회적 가치를 땡기면 경제적 가치가 줄어들고 이게 하면 이게 줄어들고. 근데 이게 아니라 실제로 탁 땡기면은 이 사이에서 움직이는 또 다른 축이 있는 거예요. 그 축이 움직이는데 이 축들을 뭐 장애인 고용하면은 경제적 가치는 조금 떨어지면 사회적 가치가 훨씬 많아지겠죠. 근데 공정무역과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좀 더 가까운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가장 바람직하긴 하죠.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딜라이트라는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보청기를 팔아요. 팔 때마다 그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품을 팔기 위해서 장애인을 고용하면은 결국에는 부차적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가치가 줄을 수밖에 없지만 이거를 본질적으로 판다면은 이 사회적 가치가 다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매출이 100억인데 100억이 사회적 가치예요. 그럼 완전한 사회적 기업이거든요. 그런 기업이 없죠. 매출이 100억인데 100억이 사회적 가치다? 그럼 여기 붙어 있을 거예요. 사회적 가치랑 이렇게 쭉 와서 이렇게. 근데 조금 더 멀어지잖아요. 기업들이. 사회적 기업 좋은 제품은 그나마 가까이 있대요. 근데 공정무역 그걸 만들기 위해서
원자재를 조달하는 게 공정무역이면은 결국에는 이 과정에서는 다른 게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치가 좀 더 멀어진다. 장애인 고용 같은 경우는 왜 점점 줄어드냐면은 장애인 기업 고용 많이 하는 기업들이 커지잖아요. 그럼 실제로는 장애인보다 비장애인들이 해야 될 업무들이 많아요. 마케팅이나 인사관리나 뭐 회계 같은 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기업에서 의도적으로 당겨야 되는 거예요. 경제적 가치를 점점 당겨가지고 혁신을 통해서 진짜 딱 붙어버릴 수 있게 이 정도로 가야지 타협점이 아니라 완벽한 CSV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 CSR 같은 경우는 이건 정말 지겹게 들으실 말이긴 하지만 기업들이 그냥 돈 내면은 CSR 피로도가 쌓인단 말이죠. 근데 기업들이 돈도 내고 자기도 수익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임팩트 투자인데 SK행복남재단이나 소품 같은 업체들이 하고 있는 건데 내가 돈을 투자하면은 그 기업이 사회적인 일을 해요. 아니, 사회적인 일을 하는 기업에 내가 투자하는 거예요. 이세 크잖아요. 그러면 나도 돈을 돌려받는 거예요. 나중에 나도 수익이 생기죠. 사실상 이익잉여금 땡겨가지고 그냥 투자하면 돼요. 얘네가 사회적인 일도 하고 나는 얘네가 나중에 갚으면 돈도 이자 땡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외부 CSR을 좀 더 강화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돈을 받을 곳이 없대요. 기업이 돈은 엄청 많아요. 미국도 마찬가지라는데 투자자들은 엄청 많은데 그 투자 금액을 수용해서 기업을 발전시킬 만한 기업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투자 기업을 성공시키면은 상위 5% 안에 들면 독점할 수 있대요. 거의 자본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오히려 돈이 많으니까 지금 상태는. 이거는 뭐 SIB라고 해서 이거는 좀 최근에 좀 나온 개념인데 사회 성과 연계 채권이에요. 이것도 그냥 임팩트 투자랑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데 미국의 뉴욕에 아주 악명 높은 감옥이 있어요. 대부분의 재수가 흑인 그리고 라이커스 감옥인데 라이커스 프로젝트에서 따온 거예요. 흑인인데 그 흑인들이 1년 내로 다시 수감될 확률 50%예요. 2명이 나가잖아요. 1명 무조건 돌아와요. 1년 내로. 이게 뭐가 문제냐면 뉴욕 시민들 화난 거예요. 이 수감들한테 들어가는 1년 유지비가 7천만 원이래요. 7천만 원. 우리나라 2천만 원 정도 된대요. 재소자들한테. 깜빵 들어가잖아요. 우리 세금으로 먹여 살리는 거예요. 범죄 저질렀는데 내 세금으로 돈까지 내야 돼? 화나는 거예요. 돈도 없는데 지금 재정이.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이 50%를 낮추려고 이제 프로젝트를 기획한 거죠. 어떤 비영리 재단이 내가 낮출 수가 있다. 재범률을 낮추는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뉴욕시에서 돈 주기가 싫은 거예요. 돈 주면은 실패하면 어떡할 거예요? 세금 낭비되잖아요.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100억 원인가 투자했을 거예요. 제가 정확한 수치가 기억이 안 나는데 골드만삭스가 100억 원 투자한다고 했을 때 아마 블룸버그 재단에서 한 40억인가 주고 이런 식으로 백업을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일단 100억 준 다음에 얘네가 이게 그거거든요. 그거 reduction rate in readmission rate 이게 재수감률인데 이게 만약에 20% 이상 줄을잖아요. 그러면은 인베스터 리턴 골드만삭스랑 블룸버그가 22% 가져가는 거예요. 실패하면은 못 가져가는 거겠지만 조금만 높아져도 다시 재범률이 10%만 낮춰져도 5% 가져간다는 거죠. 100억 냈는데 뉴욕시에서 5% 주기로 한 거예요. 그럼 뉴욕시는 왜 처음에 안 줬다가 나중에 주냐면은 이득이니까 결과 보고 주는 거니까 처음에 줘서 실패하면은 100억 날아가는 거지만 니네가 일단 100억 투자해서 민간에서 성공하면 내가 돈 주겠다 하면은 105억 주지만 이 재범률이 낮아졌으니까 재소자 유지비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회가 더 안정적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제품 같은 금융상품을 개발한 거죠. 골드만삭스는 어반 인베스트먼트 그룹이라고 해서 골드만삭스 UIG라고 했는데 3조 원 들고 있대요. 이런 식으로 일을 하려고. 이런 식으로 사회가 변하고 있으니까 심지어 IB라는 좀 지탄받는 그런 데 들어가서도 이런 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사회적 기업 이런 게 아니더라도 이런 것에 대한 지식을 배우면은 내가 사회적 기업 창업할 수도 있고 내가 임팩트 투자자가 될 수도 있고 대기업 들어가서 구매팀에서 올바른 구매 결정할 수도 있고 심지어 금융업체 들어가서도 이런 상품을 기획해서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저도 여기까지 제 발표인데 저도 이 부분들을 아무것도 몰랐던 상태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 스스로 뭔가 일을 기획해보고 일을 기획하다 보니까 너무 부족해서 수업을 듣게 되고 수업 듣다 보니까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까지 된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뭐 이게 반드시 뭐 사회적 기업에 가겠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더라도 될 수가 있으니까 사회적인 좋은 일 하는 사람으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보조금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보조금을 매년 항상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했는지가 궁금하고 또 이제 십시일밥 같은 경우는 이제 식당도 윈을 하고 공강 시간을 기부한 학생들도 윈을 하고 결국 이제 기부 받는 학생들도 모두가 도움이 되는 구조인데 이제 그럼 아까 운영비가 필요하시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런 운영비는 주로 어떤 데 쓰이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는 못 받은 적 없었어요. 그 사회적인 자원이라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뭐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 그 다음에 서울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을 매년 받아왔고 그 실패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엄청 준비 많이 했죠. 뭐 발표도 수십 번 준비하고 전 발표 연습할 때 저는 새벽에 가끔 학교에 빈 강의실 실수로 열어놓으면은 다뤄서 연습해요. 혼자 연습하고 의자에 올라가서 연습하고 최대한 기이한 상황 만드는 거예요. 집에 가서도 식탁에 올라가서 연습한 적도 있어요. 최대한 기이한 상황. 그다음에 엄마가 저 발표한다면 막 도망가요. 맨날 진짜 귀찮게 하니까 맨날 엄마 한번 들어줘. 그 엄마 막 맨날 귀찮게 하고 그래서 발표 연습 꾸준히 해서 지원 항상 받았고 사회기획서도 항상 최선을 다했어서 그렇게 하면 실패 확률 별로 없어요. 저는 없었고 실패한다면은 항상 플랜 B, C까지 만들어 놓는 거죠. 또 다른 사업 찾아 놓는 거예요. 사업 무수히 많거든요. 그 사업 계속 지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는 그런 적 없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런 일이 있다면 큰일 나니까 항상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럼 10개 하면 하나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권을 저희가 모아서 예를 들어서 수혜자분한테 줘야 되는데 수령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 이분들이 주소를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등기우편 쏘거든요. 등기우편이 왜 등기우편 하냐면은 훨씬 비싸요. 2,230원이에요. 거기에 일단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 안 하면은 이 사람들이 수령했다고 사인을 못 해요. 그러니까 법적인 증빙이 안 돼요. 우리가 식권 받아가지고 이 사람 줬다라고 말만 하면은 그게 증빙되나요? 그거 우리 횡령했다고 누가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법적인 증빙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거예요. 사실 현금으로 쏘면 제일 편한데 현금으로 쏘면 저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실물을 전달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랑 그다음에 서울시 공익지원법센터가 있어요. 공익법지원센터. 그런 데 가서 이제 자문을 구했죠. 우리 현금 주는 게 아니라 실물 주는데 이거 나중에 법적으로 증빙하라고 했을 때 증빙 못하면 어떡하지? 물어봤더니 그러면 등기우편 보내래요. 등기우편 보내거나 기관에서 학교 학생체 통해 전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필요하다고 요청 오면은 그런 경우는 저희가 확인증 받죠. 인수증. 그런 식으로 해서 5년 동안 보관해 놓고 그런 방향으로 쓰는데 거기에 비용 일단 2,230원에서 1,000명 주면은 뭐 수백만 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옷값이에요. 옷값. 저희가 700, 800 산다 그랬잖아요. 그 옷값이 이미 하고 있는 대학교들은 20%를 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안 하고 있는 대학교 있잖아요. 20%를 뗄 수가 없잖아요. 그 시작은 해야 되는데 20%못 떼잖아요. 본사 해야 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 저희가 옷을 미리 줘야 돼요. 활동을 시작하게 하려면은 그런 경우 옷이 무료로 들어가요. 거기요. 그 학교에. 그 다음에 걔네들이 그 옷을 가지고 봉사를 해서 나중에 학기 끝나고 20% 떼서 그때부터 자기들 운영비 쓰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 부대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홈페이지 개발비 같은 공동 비용이나 뭐 포스터 현수막 이런 것들 만들면은 포스터 같은 경우도 저희는 만들면은 4,000장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런 것들도 많이 들어가고 현수막도 한 200개 만드니까 200개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아까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팀원들에게 월급이나 지분을 나눠주거나 그러기보다는 이제 대회나 경연 같은 데서 상금 헌팅 등을 통해서 이제 인센티브를 제시한다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불확실한 뭐 보수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길지도 모르고 또 대회가 언제 이렇게 될지도 모르는데 근데 이렇게 이런 불확실한 보수나 아니면 미션으로만 이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기에는 약간 한계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방법론을 얘기하는 게 저희만 그런다는 거고 근데 한 가지 방법론처럼 바이블처럼 되는 게 있다면은 월급이나 지분 얘기를 처음부터 꺼내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월급 안 주고 부려먹으면 열정페이죠. 나중엔 줘야죠. 돈 벌으면은. 근데 처음부터 투자금 받았는데 월급을 다 써버린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돈을 진짜 자기가 매출 발생시키면 주면 되는 거죠. 지분도 처음부터 막 줘버리는 게 아니라 진짜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정확히 배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씀이었고 저희는 왜 그렇게 하냐면 저희한테 맞아서 그래요. 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희는 그냥 조직 구조가 처음부터 투잡으로 떼도 되는 일로 바꿨고 저도 학교 다니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1년 빼고 학교 다니면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불확실하지만 저희는 확실했어요.
그러니까 불확실한 조직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저희 조직원들 불만이 안 나오는 게 솔직히 제가 가면 많이 따오거든요. 거의 1등해요. 그 다음에 아이템이 좋았고 일단 그 다음에 언론에 알려진 운이 많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사람들이 착시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심사위원들도 언론에 나왔네 그럼 좋은 건가 보다. 예. 운이 좋았죠. 저희는 그렇게 해서 됐어요. 근데 다른 조직은 만약에 불확실하다면 다른 방향으로 조직원들 끌고 가야죠. 근데 제가 처음에는 그런 게 없었을 거 아니에요. 처음 시작할 때는 그때 어떻게 끌고 갔냐면은 처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어떻게 끌고 갔냐면은 그게 리더십이 조금 발휘되지 않을까요? 그냥 사람들 어떻게 좀 휘어잡고 그다음에 좀 그 사람들한테 인간적인 매력을 어필해야 되나? 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그건 저 허공에 발길질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도 저 멱살잡 끌고 가는 게 아니면 거의 불가능한 답변이 거의 불가능한 네 솔직한 외부로 타 대학으로 그 넘어가실 때 이제 어려움이 아까 있었다 하셨고 예를 들어서 건대에서도 학생처에서 반대를 하고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 뭐 설득을 하셨다 했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설득을 하면은 그 사람들은 대기업을 끼고 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계속 귓가에만 맴돌고 확실하게 와닿지 않잖아요. 혹시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설득할 때는 어떤 방법을 쓰셨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반대해도 너네 업장 아니니까 원칙대로 그냥 대기업 그 9명 얘기해서 우리 합시다 해서 걔 하자고 해서 해버렸어요 그냥. 혹시 다른 대학교에서는 마찰이 없으세요? 다른 대학교 마찰 어디 있었지? 그 마찰 없었는데 네, 그 건대 학생처 빼고는 마찰 없었어요. 그것도 마찰이 원래 만났어야 될 정상인 건데 운이 좋았던 거죠. 언론 보도 힘이 너무 커요 사실은. 너무 커요. 그 다음에 그게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가치에 대해서. 사실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좀 약간 좀 바람직한 스토리가 아니에요. 한양대 설득할 때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안 하시 했는데 조선일보 기자가 저한테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자가 이거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해요? 한양대 식당 다 하나 할 때 한 두세 개만 할 때 걔네가 안 한다던데요? 이랬거든요 제가. 그 대기업체예요. HU 한화 대기업체인데 그 조선일보 기자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물고 늘어진 거예요. 안 해? 그럼 내가 한번 전화해봐야겠다. 그래서 하나에 전화한 거예요. 조선일보 기자면 전화할 수 있거든요. 그런 기업에. 너네 왜 이런 거 안 해? 이거 사실 말도 안 되는 질문이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안 해? 해서 하나에서 당황해서 그 지점장 전화한 거예요. 지점장이 당황해서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인터뷰만 했을 뿐인데. 조선일보 기자한테 연락처 줬거든요. 3대 되면 할 위기에 놓여 있어요. 그 지점장이랑 저랑 조선일보 기자랑 오해를 풀자고 지점장이 그런 압박이 들어가니까 했어요. 하나프에서 제일 저희 가장 큰 거래처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해결이 돼요. 언론 보도나 아니면은 기자들의 힘이나 이미지의 힘 같은 것들이 너무 큰 힘을 작용하기 때문에 협상력에서 저희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너무 사업을 쉽게 하는 측면이 있어요. 성장도 빨리 했어요. 이 정도까지 크는데 한 5년, 6년 걸려야지 정상인데 3년 만에 온 것도 그런 너무 사회적인 자산들이 우리한테 유리하게 작용했기 때문이에요. 인수인계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고 네. 싶은데 인수인계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거를 좀 중점적으로 넘겨야지 조직이 이제 넘어갈지 제대로 넘어갈지 그런 걸 좀 알고 싶습니다. 사실 인수인계가 저만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바뀔 때 인수인계 하잖아요. 자기 업무를. 보면은 별 시도를 다 해봤어요. 매뉴얼을 만들어서 책자로 만들어서 비치해놓기도 해보고 매뉴얼은 거의 사실상 그냥 재활용 쓰레기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도 안 봐요. 아무도 안 보고 말로 설명해야지 인수인계가 되더라고요. 말로 설명하고 실제로 일을 줘보고 그래서 저는 인수인계 할 때 그 사람 뽑아가지고 제 일을 다 그냥 줘버렸어요. 줘보고 실패도 돼. 그냥 일단 해봐 하면서 제가 옆에서 보조로 도와서 계속 도와준 거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실제로 현장에서 그냥 인수인계 해버린 거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못하는 경우는 매뉴얼을 써서 준다든가 해버리지 않고 그냥 계속 말로 수십 번 말하고 이거 뭐지? 말해봐. 계속 검토하고 인터뷰 같은 것도 노하우도 전 많이 해봤으니까 잘 할 수 있지만 못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기자가 돼서 인터뷰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반복 학습과 현장 학습을 계속 이어서 했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다 휘발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 의미 없어요. 매뉴얼 이런 거. 그리고 100% 잡고 있으면 이 친구는 반드시 반도 못할 거예요. 처음에. 어쩔 수 없어요. 얘가 배워가야 돼요. 그 기간 동안 삐걱삐걱 거리는 2, 3개월 기간이 있더라도 그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걸 하면서 배워가는 거죠. 저도 했는데 얘가 못할까? 나도 했는데 뭔 상관이야. 얘도 할 수 있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쭉 맡기는. 제가 궁금한 건 이제 학교에서 이제 어떤 도움을 받으실 수 있었는지, 그러고 들어보니까 이제 학교 다니시면서 하시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랑, 그리고 창립 멤버가 있으시다면은 그분들은 어떻게 지내시고 계신지, 이제 선배님이라서 여쭤볼 수 있는 것 같아서 네, 궁금합니다. 저는 처음 학교에서 지원받았던 곳이 입학처였어요. 입학처랑 아무 상관없잖아요. 십시밥이랑. 근데 입학처에서 돈 줬어요. 옷 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하게 되면은 학교에 그냥 부처에 문 두드려 보세요. 그냥 교수님 통해서. 그러면은 어떤 명분으로든 줄 수가 있는 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명분이 확실히 있고 돈도 주는 곳은 그 당시는 에이스 사업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교육선진화 사업이라고. 봉사도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선진화 사업단에서 저희 꾸준히 지원해줬고, 네, 그 정도 두 개 부처에서 좀 지원을 받았어요. 한 최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로 지원받았던 것 같아요. 두 부처한테. 그 다음에 지원받은 곳은 창업보센터가 가장 크죠. 지금 뭐 취업 동아리 이런 거 하면은 다 글로벌 기업센터나 창업보센터 관할일 텐데, 그런 데서 이제 공식적으로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 것들 많이 받았는데 저희는 창업보센터에서는 돈 받진 않았고 사무실을 받았어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 학교에서 가장 큰 문제, 제가 그것도 어려움이랑 연관되는 부분인데, 가장 큰 문제는 공간이에요. 공간. 저는 학교 교직원분들이랑 별로 사이 안 좋아요. 진짜 저 많이 싸웠어요. 왜냐면은 공간을 안 주니까 처음엔 이기적으로 싸웠어요. 너 공간 안 주면 나 못 해먹는다 이거. 왜냐면 한양대도 십시발 통해서 이익복이 많거든요. 그래서 공간 무조건 달라. 창업해야 되는데 좀 우리 옷 같은 거 수백 벌 놔둬요. 장화 같은 거 몇십 벌, 몇십 개 장화 10개만 쌓여도 이렇게 쌓이거든요. 박스에 들어 있어가지고. 어디도 내 집에다가 왔다 갔다 가냐. 실제로 집에다 왔다 갔다 했어요. 실제로 처음에는. 그래서 계속 싸웠어요. 막 억지 부리고 교수님들 부탁해서 압력 넣고 그랬어요. 보통 처장님들은 다 교수님이거든요. 팀장님들은 교직원이고 처장이 제일 높아요. 처장님들은 교수님들끼리 아시거든요. 그런 식을 통해서 아는 교수님 통해서 막 압박 넣고,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학교에서 뭐 도움 줄 일 있냐, 관심 되게 많이, 본부에서도 많이 연락 왔으니까 나 무조건 얘기했어요. 나 사무실 이거 지금 안 되겠다, 무조건 달라 해서 한 2년 정도 사무실 얻어 썼어요. HRT에. 지금도 싸우고 있는 단계예요. 나가라고 하면 또 싸우고, 나 안 나간다, 나 못 나간다, 거의 불법 점거하고 그냥. 그 다음에 진짜로 막 아주 위에다가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를 안 좋아하는 분들 많은데, 계속 싸우면서 해결했죠. 힘든 부분은. 공간이 가장 큰 문제인데, 여러분들 지금 저는 처음에는 이적으로 싸웠는데 지금은 조금 공익으로 싸우고 있어요. 전 떠났지만 이제 학교를 창업하는 사람 점점 많아지고 창업에 대한 인프라를 점점 더 구축하면서 막상 공간은 별로 안 주거든요. 원래 중앙도서관 1층도 코워킹 스페이스 만들려고 했었는데 지금도 안 만들고 있잖아요. 창업보센터에 40개 기업이 들어와 있을 수가 있어요. 공간이 40개. 그중에 학생은 제가 알기로는 3팀입니다. 3팀. 저랑 딴 데나 딴 데. 나머지 39팀이 학생이 아니에요. 비학생 창업자거든요. 학생 창업자에 대한 공간이 너무 없다. 그건 작년부터 제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괜히 욕만 먹죠. 지금도 이거 다 기록 남잖아요. 그래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얘기했어요. 학생들 위한 공간 아닌데요. 지금 보니까 학생들 이해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기들 정책에 반하는 얘기하니까 바로 핀토 상하시잖아요. 바로 사이 안 좋아져요. 그래도 좀 그렇게 그냥 사이 안 좋아져도 해. 그냥 하면서 일하면서 누구에게나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건 힘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창립은 뭐 하냐 하면은 대부분 대기업 취직했어요. 다 잘 갔어요. 다 최고의 기업들만 다 갔어요. 저는 이런 경험 처음 해봤어요. 제가 뭔가 항상 계획했을 때 항상 제가 계획했던 것과 다르게 결과가 나타나고 그랬었는데, 유일하게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가 계획한 대로 일이 풀렸던 경험이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애를 낳은 것처럼 내가 상상했던 일이 3년 전에 상상했던 일이 그대로 내 눈앞에 실현된 경험인 거예요. 그게 너무 보람이 있어요. 정말로. 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내가 상상했던 일인데 그게 없었는데 이 세상에 내가 이걸 만들어냈네라는 그 보람이 한번 생기니까 지금 죽어도 괜찮다. 크고 작고 상관없이 제 보람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번 이 경험 해보니까 자신감이 좀 생겨요.
내가 해봤으니까 또 다른 계획을 세웠을 때 또 다시 실현시킬 수 있겠다. 레코드가 생긴 거니까요. 한번 해봤던 경험이 생긴 거니까. 그게 가장 보람이 큰 것 같아요. 평범했거든요. 저는 제가 할 수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 거짓말 안 한다 그랬잖아요. 겸손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제 고등학교 친구나 대학교 1학년 때 OT조 이런 사람들 그래서 물어보세요. 진짜 친한 애들은 막말하잖아요. 원래 친하면은 야 제가 저런 걸 했다고? 말이 안 되는데 나도 해볼까? 다 바로 이래요. 뭐 리더십이 뭐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 친구가 딴 사람보다 많았던 것도 아니고 그냥 공부를 그 잘했던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성실한 것도 아니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그래 해냈구나라는 자부심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앞으로 인생에서 없을 것 같아요. 뭐 딱히 제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시절도 별로 없을 것 같고 대학교 때 운 좋을 때 가장 자유로울 때 딱 아이디어 떠올라서 해봤더니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뿌듯하고 보람이 있습니다.